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등 도시의 저자 김시덕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도 이 방송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우리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시덕입니다. 지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유라시아 동부 지역,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을 연구하면서 도시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잘 걸으시는 것 같아요. 예, 걷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이 책 갈등 도시라는 책이 최근 책입니다. 예, 갈등 도시라는 책을 보면 정말 많이 걸으세요. 특히 이제 저는 부평이 평야구나 이런 것도 그때 처음 그렇죠. 알았고요. 또 인셉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한국의 인셉션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사진제가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그게 성남의 일부라는 것도 그렇죠. 선생님 사진에서 또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이른바 광주대단지.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헌학자신데 이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료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자료가 사료인데 그 여러 가지 사료들 모으고 공부하시고 분류하시고 검증하시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문헌학자 하시는 그 일의 일부가 될 텐데 그런 문헌학자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서울 선언에 이어서 갈등 도시라는 책 이번에 여기 대서울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체 걷는 걸 좋아했고요. 특히 도시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바깥쪽 행정구역 간의 경계 쪽이 늘 보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전공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전쟁이라고 국내 정치나 경제나 내전이 아니라 그 국가들끼리 충돌하는 꼭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재밌더라고요.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결국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폭발하는 지점들이고 다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국제전쟁을 본 거고 보다 보니까 도시도 그렇더라고요. 그 우리가 늘 보면 사대문인이 강남인이 살면서 여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만 걸어서 한 30분 밖에 나가면은 서울 경계 지역 예를 들어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이런데 은평구, 수유, 삼양 이런 데 가면은 대단히 희한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그게 서울의 과거였고 미래이기도 한 거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를 안 했을까?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중요한 것들 그리고 독립운동 친일파 그 유명 건축가들이 손댄 것 말고는 대부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잘 이게 수습해서 해도 스토리텔링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걷다 보니까 직업정신이 발동해서 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원체 글 쓰는 걸 좋아하세요? 네. 이 기고도 여러 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답사 시리즈랑 일본인 이야기 시리즈를 두 개를 큰 틀로 잡아서 50대를 맞이하려고 현재 40대 중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쳐내고 있는 중입니다. 멋지십니다. 네. 저도 작년에 이제 자영업자의 길 또는 전업 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목표가 1년에 책 2권씩 써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꼬박꼬박 작년부터 글을 쓰고 있는데요. 글을 쓰면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물으시면 바로 꾸준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선생님은 참 꾸준하신 것 같아요. 그 답사 이야기들 올라오신 것만 봐도 좀 이렇게 꾸준하신가 싶을 정도로 발로 글을 쓰시는 기분? 예, 그 필드워크죠. 제가 원래 전공은 일본 고전 문학 중에서 전쟁 문헌인데 유학 끝나고 돌아오니까 이게 필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서 식민지가 끝난 뒤에 한국이라는 데에서 이거 좀 어려운 말로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이후의 상황에 대한 그 일종의 필드워크 겸 도시 걷는 걸 좋아하고 살던 데가 서울 경기 지역이니까 그 향토에도 담아서 걷고 있는 거죠. 걷고 얘기하고 워낙 글 쓰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인상적인 대목도 읽는 걸 좋아하는데 64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헌학이라는 연구 방법을 가지고 대서울, 아주 큰 부분으로서 서울이겠죠. 대서울을 바라보면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말처럼 세계는 거대한 도서관이다. 네. 이게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 유명한 표현이죠. 다들 이거를 비유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정말로 도서관으로 봅니다. 읽어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왜 다들 안 읽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뭐
뭐 김춘수의 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을 주기 전에는 이래 저랬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미를 주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두 가지가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제가 2개나 되는 서평을 썼어요. 서울선언. 그런데 갈등도시는 차마 제가 서평을 못 썼어요. 못 읽어서가 아니고 힘들어서. 잘 읽었는데 소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진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머릿돌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세계는 거대한 도서관이라는 네. 그 표현과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그 건물의 머릿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 세계는 거대한 도서관이라 보고 있고 문헌학적으로 읽고 다니고 있는데 그 독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정말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정말로 글자가 있는 걸 우선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머릿돌이고 하나가 간판이다. 라는 거죠. 간판은 간판 얘기를 먼저 하면 미술하는 분들이 폰트나 뭐 이렇게 재료만 보시는데 사실 간판에는 시대가 담겨 있다. 그게 하나인 거고 머릿돌도 그냥 건축물 대장 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냥 리스트인데 그거 이상의 정보들이 그 컨텍스트적으로 대단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너무 길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아니다. 머릿돌은. 머릿돌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텍스트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머릿돌이 다양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릿돌이 보실 때 건물 전면에 있는 경우가 있고 모퉁이에 있는 경우가 있죠. 모퉁이에 있으면 그거는 건물주가 기독교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라는 성경 말에 따라서 구석에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머릿돌이 모퉁이 없고 정면에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야, 이런 게 이렇게 저는 사정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질문할 게 왜 대서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서울주의자란 말을 가끔 듣는 이유가 되는 건데 저는 그레이트 서울이 아니라 위대한 서울이 아니라 그레이터 서울, 확장된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부터가 그랬는데 저는 경기도 부천, 안양 등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서울 시민은 또는 경기도민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행정구역처럼 서울특별시, 광명시, 부천시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몸은 지금 경기도 신도시에 살지만 생활의 대부분 서울에서 했고 학교도 서울이었고 근데 내가 왜 서울시장에 투표를 못하고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지사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입장에 대해서 경기도 토박이 분들도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왜 서울에서 우리 동네에 와서 살면서 자꾸 저렇게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하느냐. 이 가정 자체가 재밌는 겁니다.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랄까 태도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것과는 달리 뭔가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랄까 그렇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게 뭐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이 갈등도시와 가장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0에서 121쪽을 보면 봉천 14구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양쪽 다 공평하게 할애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노후화된 주택을 새롭게 개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개발론자 그리고 개발된 재개발 단지 중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경우가 몇 프로 되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쫓겨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개발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평하게 할애한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생님 보면 이 둘 쪽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좀 올바르다? 나는 어느 쪽 편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봉천 14 이쪽이 서울이 1963년에 대확장을 하면서 지금 관악구 쪽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동안 빈 땅이었다가 여기에 1960년대 후반에 뭐 태풍이니 물난리 날 때마다 수재민들이 오게 됩니다. 간분들이 은평으로 가고 미아 쌍문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관악으로 오는 거죠. 봉천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원주민인 건데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서울 토박이냐?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겠죠. 식민지 때부터 토막민들이라고 해서 천막 치고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런 분들까지 이어지는 걸 겁니다. 월남민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거의 평생을 서울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밀려난 게
서울 끄트머리였고 마지막 삶을 좀 살겠다는데 저 돈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지방으로 밀려날 거예요. 더 이상 이분들이 서울 근처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강원도 서쪽, 충청북도 북쪽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럼 서울 이 사람들이 정착한 율은 거의 낮고 저 지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밀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지역적인 체인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발 안 하겠다는 거를 무조건 때를 부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재정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개발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닌 게 사실 너무 지금 서울에 있는 주거들의 상황이 열악해요. 그 집만 있으면 집이 아니라 좀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착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랑 제가 사실 불만인 거는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퍼센트를 잡아가지고 몇십 퍼센트 이상의 협의를 하면 나머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네. 전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법률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이 사람은 떼짱이가 아니라 자기 재산 지키는 거거든요. 사유재산은 소중한 건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애매하게 지금 공산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살 집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했지만 이젠 21세기도 20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좀 소중히 여기면서 차분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들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언제 다 하냐고. 그걸 하는 게 선진국이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재산까지도 지켜주는 게. 이 부분이 불만인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갈등 도시거든요.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특히. 그래서 좀 선생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또 일부 제가 불편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서평을 못 썼던 것 같은데. 믹슨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억지로 섞을 게 아니라 뭐 이상주의적으로 차라리 계층별로 이렇게 묶어놔서 각 알맞는 정책을 취해주는 게 그렇죠. 그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155쪽 보면 제가 책 열심히 읽었어요. 한국에서 유독 아파트 단지가 발달한 것은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반 시설들을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참 속이 시원한 반면에 방금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부분은 너무 사람의 삶에 깊숙하게 쑥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면서 이번 코로나처럼 우리나라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쪽으로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하는 거를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러다 보니 반대로 극단적인 행동들도 참 반대편에 많고 이제 이번 책에서 저는 가장 마음 아프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쑥 들어갈까 합니다.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268쪽 부분입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이 페이지를 동영상에서 꼭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다 안 읽어보시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겠냐 생각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독립운동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터에 독립운동은 곧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비로소 한국 근대 민주주의 역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평등의식이 없는 곳에서는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이 대목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뭐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죠. 우리가 평등주의적인 저게 뭐 나랑 뭐가 다른데 이런 차별을 나에게 가해. 나도 동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만 민주주의, 예. 백성의 나라가 그렇죠. 만들어진 것은 이 발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화국이 안 될 수도 있었죠. 안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그 조선시대만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조선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평등주의적인 생각. 너와 나가 다 같은 인간인데 왜 네가 나를 지배하느냐? 라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고 풀뿌리부터 다양한 계층들의 독립운동 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성과를 낸 것, 이 현대사가 저는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덧붙이면은 두드러지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반도에 있으면서 시민으로서 훈련을 한 거죠.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민주주의로 달려올 수 있었던 거죠. 왕조로 안 돌아가고. 특히 4.19. 그렇죠.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4.19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367쪽을 읽는데 미군 위안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이 이야기를 참 읽으면서 네. 예, 이제 드디어 그 책입니다. 예. 너네들이 좋아서 기지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기지촌 그 미군 기지겠죠. 뭐가 불만이냐? 라는 그런 질문 참 많이 들어요. 저같이 거기 인신매매되어 간 사람 너무 많아요. 직업 속에서 식모 자리 있어서 따라갔다가 기지촌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답니다. 일본인 위안부도 인신매매되어 간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피해자로 인정하는데 왜 미국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가 눈을 감고 있나요? 진지하게 파고들고 또 그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들도 역사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 건 쉬운 겁니다. 근데 형제복지원이나 이런 미군 위안부나 또는 성감학원 같은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비판하는 게 정말 용기 있는 겁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이 그 일본 나쁜 놈 하면서 보면서 참 손쉽게 사회 주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싸우려면은 한국 내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하죠. 네. 근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침묵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랬대요.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책임 추궁을 못한 게 본인들이 발언했다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동안 침묵했다고 수십 년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돌아가시고 계시죠. 많이 돌아가셨죠. 수만 명인데 지금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양색신이 양갈보니 이런 말이 나면서. 환향료 때부터 나오는 유구한 이 용어들 사회의 약자이자 피해자분들한테 오히려 죄를 묻는 듯한 태도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저도 어떤 게 옳은지 이제 공부하는 중이고요. 또 그러나 적어도 한때 역사학도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을 하고 있는 학자의 입장에서 너무 눈을 감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 책 갈등도시를 하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77쪽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마석 가구단지 안에 그 마석 교회가 이런 책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문헌학자님. 책 관리 어떻게 하세요? 싸두고 있습니다. 그 옛 마석 교회가 지금 공장이 돼 있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 보면은 거기도 역사적 지층이라는 걸 그렇죠.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농촌이었다가 음성 한센병 환자들의 집결촌이 됐죠. 거기였어요. 성생농원 겁니다. 지금 기억이 좀 맞다면. 그 현재 헌인마을이라든지 고향 가구단지, 의원 가구단지 등이 기본적으로 한센병 환자, 음성 환자들 집결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축사, 돈사, 우사를 하다가 그 우리에다가 상인들이 들어온 게 사업을 시작한 게 가구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주변 지역은 지금 전부 다 신도시가 됐지만 헌인도 될 거고 이제. 근데 남양주 마석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임으로써 가구단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에서 이중적인 그 사회 피해자일까요? 마이너일까요? 그분들이 역사가 쌓여 있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 그죠? 소수. 저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고층 건물과 사대문만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지촌 여성들 이야기, 마석 가구 공장이 한센병 음성 환자들의 집결지였다라는 거. 이 책 덕분에 저 처음 알았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눈을 돌리고 서로를 삿대질만 합니다. 저 투기꾼, 또 반대편에는 저 어떻게 해서 알바끼 해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려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한국 사회의 현장을 어떻게 보면 문헌학자의 눈으로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책. 그리고 세입자의 눈으로서. 세입자의 눈으로 보여주는 책. 오늘 갈등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